제 이름은 안녕하고요. 2장 받았을 텐데 제 이름 써져 있는 거 요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늘 하는 얘기인데 설명회 할 때 어떻게 보면 안 만나도 될 만남이잖아요. 어떤 의미의 반갑냐는 뜻이냐면 요 만남이 10개월 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를 성취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만남이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좋은 만남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하시고 미리 말씀드리면요. 아마 청설에서 담임 선생님들하고 많은 얘기를 했을 거고 또 많은 얘기를 들었을 거고 또 뭐 선생님들하고도 학교 선생님들하고도 얘기를 했었을 텐데 이 재수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제 생각은 그래요. 자기가 뭐를 잘못했는지를 먼저 철저하게 한번 따져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강북청설에서만 한 14년째 하고 있거든요. 논술로. 마이크요? 안 들려요? 여보세요? 네. 14년째 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느끼는 건 그거예요. 하다가 이렇게 많이들 힘들어하죠. 생각했던 것보다 쉽지 않아요. 여기 안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산화탄소 서로 뿜어내면서 공부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가 뭐가 잘못됐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바꿔가야 되는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논술을 떠나서. 그리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논술이 조금이라도 일조를 해줬으면 더 좋겠고요.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제가 정규 수업 시간에 수업이 없어요. 논술이 작년부터 8시간 체계에서 4시간 체제로 청솔이 완전히 바뀌게 되면서 수업이 반으로 줄었어요. 국영수도 많이 줄었고요. 당연히 논술은 수업 시간에, 정규 수업 시간에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제가 어떻게 수업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논술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그렇습니다. 아까 교무실에 앉아 있는데 제가 올해 이 수업이 처음이에요. 앉아서 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래요. 교무실에 앉아 있는데 학생이 와서 담임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요거였어요. 제가 논술 설명회 들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담임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듣는데 재밌더라고요. 들어봐 그러더라고. 저는 수시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괜찮아. 너가 정시 성적이 잘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혹시 성적이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 논술 수업은 좀 나중에 들어도 돼. 왜냐하면 논술 시험 문제가 쉬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말씀이 틀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외부에서 보면 문제 쉬워요. 문제 쉽잖아요. 근데 왜 떨어져요? 그 쉬운 시험 문제를 왜 떨어지고 왜 힘들어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면 이게 논술 수업이 너무 간단해 보이고 보기에 쉬워 보이고 이렇지만 실제로 애들 문제를 풀어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쉽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자기가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단순히 글이 읽기가 쉬워. 이거랑 읽는 게 쉬운 거랑 실제 쓰는 게 쉬운 거랑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푸는 거는. 네, 그런 거니까 조금은 더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생각을 안 해봤으면 이제부터라도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는 작년에 뭔가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거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재수에 대해서 성공하려면. 그게 욕심이 너무 과했든 아니면 노력이 부족했든 전략을 잘못 짰든 내가 만약에 욕심이 너무 과해서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면 욕심을 줄이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전략을 잘못 짰다고 생각을 하면 입시 설명에 열심히 들으면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으면 노력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를 잘못했냐는 거예요. 내 말은. 요거를 한 번만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야 이 힘든 이 재수 생활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나이가 되면서 제 친구들 중에 뭐 잘 나간 애들도 많았어요. 현대 전략기획실 취업하고 요래요. 그런데요.
인생에 살다 보면 한번 이렇게 힘들 때가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원했던 바가 잘 안 돼. 쉽게 얘기해서 실패했어요. 실패하면 그 뒤에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상복구를. 그럼 얼마 정도 노력을 했었을 때 원상복구가 될 것 같아요. 실제 인생을 살면서. 제가 본 바로는요. 적어도 10년 걸려요. 10년 동안 열심히 해야 자기가 망하기 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것도 운수가 좋아야. 그런데 재수는요. 단 1년 만에 내가 원했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 1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고, 그 1년을 보낼 때 그냥 가방 싸들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내가 뭘 잘못했고 뭐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를 진지하게 한 번만 생각을 해보고 시작하세요. 논술을 안 해도 되니까.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1년 후에 다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잘 된다는 건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네. 그랬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제가 그러면 논술 수업을 어떻게 할 거냐. 정규 수업 시간에 제가 논술 수업하는 걸 봤으면 저놈아가 어떻게 논술 수업하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사고력을 증진시키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다. 1년 만에 사고력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사고력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정확하게 읽어가자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똑바로 못 읽습니다. 그 간단한 글을 똑바로 못 읽어요. 눈으로 보면 아는데 그거를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한 단어로 정리를 못해. 요거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력을 높이는 게 아니라 똑바로 읽어가는 것부터 하겠다. 내 수업의 목표는. 두 번째, 뭐를 많이 이해력이 깊어가는 것보다 많이 아는 수업을 하겠습니다. 많이 알아가는 수업을요. 생각보다 무식해요. 잘 몰라. 그러니까 뭐를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많이 알아가는 수업을 할 거고, 뭐 사고력이 높아가는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똑바로 읽는 수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제 수업의 목표이자 또 내가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데요. 생각보다 글이 잘 안 늘어요. 그거는 이해하셔야 돼요. 혹시 작년에 논술 수업 들었던 애들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요거밖에 안 돼요? 네, 고맙습니다. 미안해. 얼마 정도 들었어요? 10개월. 10개월? 네. 오, 학생은요? 6월달부터. 자, 글이 많이 늘었어요? 아, 늘 수도 있어요. 네, 늘 수도 있어. 고민하지 말고. 글이 많이 늘어요? 생각보다 안 늘어요. 의외로 글이 잘 안 늘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글 써가는 솜씨가 늦는다 그러면요, 1년 후에 다 신경쓰기 돼 있어야 돼요. 안 그래요? 그렇게 안 늘어요, 글이. 생각했던 것보다 글 자체가 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느냐면 시험에 적응하는 과정이 늘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논술 시험에 맞게 늘어가는 거지 내가 글 써가는 역량 자체가 늘질 않습니다. 글 써가는 역량 자체가 늘려면 지금부터 죽어라고 연습해가지고 10년 정도 세월이 지나야 돼요. 제가 무슨 우리나라 여기 뭐 박기호도 있고 뭐 지나가면 뭐 몇 명 있더라고요. 귀여운 것들이죠. 제가 이제 학원 있을 때 대치동에서 봤으니까 애들이 내가 누구보다 잘 가르친다 이런 말은 못해요. 하지만 두 가지는 자신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글 쓰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사실만큼은 공감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안 써지거든요. 왜냐하면 여전히 글 써가는 직업을, 글 쓰는 걸 직업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 여기서 말고 대학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글 쓴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지.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글이 얼마나 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요걸 같이 공부하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동안 할 때 내가 글 써가는 역량이 좋아진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논술할 때. 그게 아니고 뭐가 좋아지냐면 논술문에 적합한 문장들을 알아가는 거지. 이런 거지.
글 써가는 역량 자체를 키우고 싶으면 저기 노원문화회관에 가서 글쓰기 강좌를 들으셔야 돼. 요거예요,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내가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내가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잖아요. 첫 번째, 많이 아는 수업을 할 거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사고력이 깊어가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읽어가는 수업을 할 거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어떻게든 애들을 글을 쓰게 만들 거다라는 거죠. 문장력이 논술문에 맞게 문장력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할 거다. 내 수업의 목표가 이겁니다. 자, 제가 나눠준 페이퍼를 잠깐 보도록 하죠. 뒤에 그 허민호 선생 거를 놓고 봐도 되게 도움이 됩니다. 제 거하고 두 개를 결합시키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전반적인 얘기는 담임 선생님들한테 많이 들었을 거고요. 이 페이지 잠깐 보면 흔히들 많이 설명회를 하고 또 수업 시간에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고요. 그걸 위주로 몇 개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를 보면 학교들은 알아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전형 방법이 있어요. 이 페이지에 항목 맨 위로 올라가면 대학 쭉 그 이름이 있어요. 전형. 이건 학교마다 그냥 알아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거기 쭉 오면 전형 방법이 있어요. 전형 방법 중에 이렇게 뽑겠다는 거예요. 애를 요런 성적을 합쳐서 얘를 뽑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요 중에 이제 예를 들면 가천대 같은 경우는 논술 60에 교과 40이에요. 다시 말해서 논술 점수가 60점이고요. 교과 점수가 40점이고 요 두 개를 합쳐서 합격할 애와 합격 떨어질 애들을 구분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눈에 들어오는 게 이제 교과 성적이죠. 애들이 많이 질문하는 거예요. 예, 수업 시간에도 아마 고등학교 때도 많이 들었겠지만 학생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이거예요. 논술은 60점이고 교과는 40점인데 이 40점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논술이. 요거죠. 요거는 잠깐 그 허민호 선생 거를 잠깐 봐봐요.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잘 해놨더라고요. 제 거로는 4페이지를 피면 돼요. 내 거는 4페이지를 피면 되고요. 잠깐 넘겨보시면 허민호 선생님 거를 넘기다 보면 이제 좀 이따가 허민호 선생님이 더 자세히 얘기를 해줄 것 같은데 잠깐 넘기다 보면 나와요. 거기에 고등학교 교과 등급 점수 반영 비율이라고 나와요.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제 거는 4페이지를 보면 돼요. 4페이지를 보면 되고요. 허민호 선생님 거, 제 거 말고 허민호 선생님 거는 교과 등급 점수 100분위가 높은 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반영 비율이 쭉 나와요. 이렇게 반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1등급은 어떻게 반영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제 거 4페이지를 잠깐 보고 나중에 돌아가서 허민호 선생 거를 들여다보면 조금 도움이 돼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신 성적에 이 학교에서는 몇 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이걸 확인하면 될 거 아니에요. 오케이? 네, 그럼 되죠. 제 거를 잠깐 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서강대학교를 제 거를 잠깐 보죠. 서강대학교는요, 1등급이 몇 점이냐면 100점이에요. 1등급은 무슨 뜻이냐면 1.0부터 포함하는 거예요. 100점. 100점. 왜 100점이냐면 10% 반영이기 때문에 얼마 안 돼. 그럼 2등급은 얼마인지 잠깐 보세요. 2등급 얼마예요? 99.6이에요. 그러니까 1.0하고 2.0의 차이점이 얼마냐면 0.4점밖에 안 돼요. 0.4점밖에 안 돼요. 이걸 1000점으로 바꿔도 4점밖에 안 돼요. 4점밖에. 1000점 중에 4점이요. 그럼 쭉 가다 보면 6등급은 얼마예요? 98점이요. 다시 말해서 1000점 만점에 20점 차이 납니다. 1.0하고 6.9가. 다시 말해서 의미 있어요? 없어요. 또 재밌는 거는요. 저 밑에 쭉 내려다보면 동국대를 잠깐 보죠. 1등급이 얼마예요? 200점이요. 2등급은 얼마예요? 199.4요. 쭉 오다가 5등급까지는 큰 격차가 별로 없는데 6등급에서는 좀 격차가 벌어지죠. 격차가 벌어져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상위권 대학은 별로 격차가 안 벌어져요. 2대 빼고. 왜? 외고 애들을 모셔야 되니까 없어요. 격차가. 별로 없고요. 실질적으로 격차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일반화를 시켜보면
5등급까지는 특히 격차가 별로 없어요. 6등급부터 문제가 돼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동국대에 1등급짜리가 논술 시험장에 등장해요? 안 해요. 왜 안 해요? 다른 전형으로 넣거든, 다른 전형으로. 헐? 1등급짜리가 왜 동국대에 등장을 해요, 논술 시험장에? 학종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동국대 시험장에 등장하는 애는 2등급부터 등장하는 거예요. 2등급부터. 그러니까 실질적인 격차는 별로 없어요. 단언컨대 내신으로 가는 경우는 없어요. 딱 내신만큼 쓰기 때문에 가는 거죠. 6등급짜리를 동국대에서 왜 뽑아요? 내가 내신은 6등급이지만 내 사고력과 논리력과 문장력은 1등급이야 라는 걸 보여줘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6등급짜리가 6등급만큼 쓰면 동국대에서 왜 뽑아요, 걔를? 그거 하려고 논술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논술 전형에서는. 그러면 7등급은 왜 없어요? 혹시 우리들 중에 7등급은 이제 생각해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9등급은 왜 없어요? 9등급은 무슨 뜻이에요? 9등급은 무슨 뜻이요? 네, 일진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바빠요. 8등급은요? 무슨 뜻이에요? 일진 친구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같이 바빠요. 그럼 7등급은요? 일진 친구의 친구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싹 바빠요. 걔네들이 시험장에 잘 안 와. 그래서 없어요. 7등급이라고 하면은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학종도 마찬가지예요. 고등학교 생활을 보는 거잖아요. 학교가. 학종이라는 게 딱 한마디로 고등학교 생활을 보겠다는 거.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고 이걸 바탕으로 어떻게 살 건지를 예측해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고등학교 생활 가운데 제일 많은 게 뭐예요? 학교 성적이죠. 학교 수업 시간이 제일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학교 성적이 안 나오는데 이거 뭘로 뽑아요? 뭐로 증명할까요? 내가 성실하다는 거를. 그렇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보여주는 게 이런 뜻이에요. 자, 머릿속에 알고 있어야 돼요. 5등급은 무슨 뜻이에요? 5등급은요.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성적이 좋아질 거예요. 재수하는 이유가 그거니까. 그리고 반드시 좋아질 거예요. 왜? 청소를 잡아 돌릴 거니까. 성적은 올라갈 건데 그건 알고 있어야 돼. 5등급은 무슨 뜻이에요? 공부 한 해 중에 꼴등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성적이 가운데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 성적이 딱 가운데 있어. 이런 뜻이 아니고요. 공부 한 해 중에 꼴등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진짜. 야, 수학 7등급, 8등급, 9등급의 차이점이 뭐예요? 그날 우수잖아요. 찍어서 한두 개 더 맞으면 7등급이고요. 찍어서 잘못 맞으면 9등급 돼요.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5등급 사이에는 차이가 별로 없어요. 6등급부터 벌어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대학에서 홀? 예, 이런 뜻입니다. 6등급이면요. 더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거 하려고 이 자리에 모인 거니까. 내신이 7등급이 넘어가면 논술에서도 불이익이 따라옵니다. 문제는 요거예요. 자, 내신 등급 간격차가 2대 같은 경우에는 90점이죠. 1등급하고 6등급하고. 문제는 90점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를 논술 점수로 받아낼 수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뒤집어낼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중요한 거. 다시 한번 내신 간격차는 큰 의미가 없다. 실질적으로. 대신 7등급이 넘어서기 시작하면 고민해 봐야 된다. 불이익이 따라올 거다. 두 번째. 여기에 있는 점수 차이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2등급이니까 2등급 또는 1등급이라고 좋아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언제든지 뒤집힐 가능성이 존재해요. 왜냐하면 논술은요. 몇 단계로 채점을 하냐면 A, B, C, D 4단계로 채점을 해요. A, B, C, D 4단계로. 그러면 한 단계당 점수 간격차가 어떻게 되겠어요? 물어볼 필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막 50점씩 이렇게 나요. 이렇게.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문제 3문제 중에서 딱 한 문제 첫 번째 문장에서 내신 1등급하고 6등급이 뒤집혀요. 서강대는. 내가 1등급이라고 행복할 이유가 없고 내가 6등급이라고 불행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으로 힘든 게 아니고 내신만큼 쓰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수업에 상관없이 나름대로 노력하세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설명의 자료를 활용할 때 그 허민호 선생과 관련돼서는 그 부분 잘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내신이 얼마고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혹시 지원해보고 싶은 대학이 있다면 그 대학에서 1등급하고 점수 간격 차는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 보면 아, 내가 어디쯤 와 있겠구나 점수가 라는 걸 볼 수 있겠죠. 굉장히 유용한 자료예요. 그런데 반드시 믿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그 각 대학별로 제가 들어가 봤는데 다 내놓질 않았어요. 6월 달까지 좀 기다려 보셔야 돼요. 그런데 큰 차이는 없을 건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네. 허민호 선생님 자료 가운데 그 부분은 되게 좋았고요. 뒤에 넘기다 보면 허민호 선생님 가운데 실질 경쟁률이 나와요. 이것도 참조해 볼 필요가 있는 자료인 것 같아요. 넘기다 보면 되게 괜찮았어요. 실질 경쟁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명목적으로 경쟁률이 아니라 나타난 경쟁률이 아니라 최저 기준 털었을 때 내가 실질적으로 몇 대 몇의 경쟁률을 가지고 시험을 보는지 이 부분도 되게 괜찮은 자료였어요. 한번 눈여겨보세요. 특히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이 있다면 그 학교가 작년 또는 재작년에 어떤 경쟁률을 보여주었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자, 그건 나중에 돌아와서 한번 보시고요. 내가 나눠준 자료를 보면 뒤로 넘기다 보면 어디서부터 6페이지부터 보면요. 특히 논술 처음 해보는 학생들은 유의있게 혹시 관심이 있으면 처음 해보는데 관심이 있으면 유의있게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2019학년도 기출문제하고 2020학년도 기출문제를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한번 좀 보세요. 그 다음에 제시문들이 나와요. 어떤 학교는 도표가 나오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문학이 나오는 게 있고 어떤 학교는 순수하게 비문학만 나오는 학교도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글자 수예요. 글자 수가 학교마다 많이 달라요. 어떤 학교는 1000자가 되는 학교가 있고요. 어떤 학교는 200자가 여러 개 나오는 학교가 있어요. 완전히 다른 게임이에요. 200자 5문제 쓰는 거랑 1000자짜리 1개 쓰는 건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100m 5번 뛰는 거하고 42.195km 뛰는 건 다른 거잖아요. 몸 구조가 달라야 돼요. 자, 이런 거는 한번 눈여겨보세요. 내가 지원했던 학교 또는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의 질문 글자 수, 질문 스타일을 보면 어떤 식의 준비를 해가야 되는지를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넘기다 보면 2020학년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돌아가서 이랬었구나라는 걸 한번 보라는 뜻으로 제가 만든 거예요. 2021학년도, 즉 다시 말해서 작년도 논술시험 문제는 제가 학교 들어가 봤는데 발표한 학교가 없어요. 아마 선행학습 보고서를 4월 달에 내야 되는데 아마 그때 한꺼번에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각 학교에서 2021학년도 작년에 봤던 논술시험 문제의 채점 기준 결과와 관련된 정보는 아직 내놓고 있지 않으니까 제가 나오는 대로 뭐 수업 듣든 안 듣든 상관없이 여기다가 제가 비치를 해놓을 테니까 담임들한테 관심 있는 학생 그냥 가져가서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이렇게 나눠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나눠주는 자료 중에 두 가지, 요 파트에서 첫 번째 학교별 유형을 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주제가 반복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예를 들어서 개미허리가 얼마나 가는지 이런 논술시험 문제 안 나와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만 논술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고민해 봐야 될 문제들이 생각해 보세요. 저도 논술시험을 봤어요. 제가 몇 학번이냐면 상당히 오래된 학번이에요. 대학에서 강의한 것만 20년이 넘으니까 대학에서 강의하려면 박사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20년이 넘어요. 그러니 몇 학번인지는 아시겠죠? 네. 아마 여러분들 아버지 나이만큼은 되지 않았을까, 최소. 제가 논술시험을 봤어요. 30년 됐어요. 30년 전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30년을 봤어요.
상위 10개 대학만 치면 문제가 몇 개예요? 300문제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 문제지. 인문계열 따로, 사회과학 따로. 그러니까 최소 몇 문제냐면 600문제를 봤어요. 상위 10개 대학만. 밑에 빼고 애들 귀찮으니까. 그럼 10개 대학만 놓고 보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논술이 출제된 게 600문제인데 주제가 600개가 나왔어요? 아니요. 600개 주제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왜? 교과서 다 합쳐도 600개가 안 되니까. 사탐 다 틀어보세요. 600개 되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는 주제들이 저가 나왔을 때부터 반복적으로 출제돼요. 그런 걸 보라고 제가 넣어놓은 거예요. 던져버리지 말고 한번 쓱 읽어보시고 어디다 활용하냐면 EBS 문제 풀 때 국어지문 한 번씩 보세요. 왜냐하면 올해 논술이 좀 줄었어요. 전통적으로 줄고 있어요. 그런데 논술을 새로 보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성이 없어지면서 논술로 도는 학교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어디서 적성 시험 문제를 냈냐면 EBS 교재에서 냈어요. EBS 교재에서. 그러니까 EBS 문제 풀고 휙 던져버리지 말고 여기와 관련된 주제가 나오면 별표 하나 쳐놨다가 한 번만 다시 읽으세요. 언제? 수능 끝나고 한 번만 다시 읽어보면 도움이 돼요. 아무래도 많이 아는 애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하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쭉 넣어놓은 거예요. 뭐가 반복되는지. 뭐가. 그리고 휙 던져버리지 말고 EBS 교재에다 적용시켜서 같이 보세요. 체크해놨다가. 두 번째, 사탐 볼 때. 사탐. 안타깝게도 많은 학생들이 물론 잘해요. 논술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탐은 당연히 사회문화죠. 너무 당연한 겁니다. 사회문화를 선택하지 않았으면 수능 끝나고 사회문화를 해보셔야 돼요. 왜? 나올 거니까. 그대로 나와요. 그 개념을 알고 있어야만 풀 수 있게끔 시험 문제가 출제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따로 하셔야 되고요. 한지 이기상에 따라서 한지로 갔다가 슬퍼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사문은 따로 하셔야 되고요. 내가 또 사문을 했던 애들 중에 논술과 접목시켜서 물론 뭐 사문에서 잘 나오는 문제들이 논술에 또 출제되는 거지만 거기서 접목시켜서 별표 쳐놨다가 수능 끝나고 논술 볼 때 또는 논술 시험 보러 가기 전에 문거를 잡고 수능 성적 때문에 반성하지 마시고 앉아가지고 한 번만 다시 읽어보고 가세요. 쭉. EBS 던져버리지 말고 요것과 관련된 거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눠지는 설명의 자료는 올해 아직 학교에서 다 공지를 안 했기 때문에 올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2021학년도 문제는 저도 못 봤어요. 2019학년도하고 2020학년도 문제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참조하면 되시고요. 허민호 선생 자료 가운데는 그 배점, 내신 성적 배점표 요거를 참조하면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왔은 값은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마지막 10분은요. 제가 당부를 이야기하고 몇 가지만 당부를 얘기하고 논술과 관련해서 접을게요. 혹시 남자친구 있어요? 네. 남자친구? 아니요. 없어요? 남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여자친구 있어? 네. 없어요? 무슨 뭐 무슨 대학교 가면 꼭 사귀세요. 꼭 사귀세요. 지금 여기서 사귀면 잘려요. 굉장히 비인간적인 거예요.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귀면 잘린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빨리 여기 그만두시고, 아니, 여기 그만두라는 말이 지금 그만두라는 뜻이 아니고 빨리 잘 돼서 그만두세요. 여자친구 있어요? 없어? 그래. 어떤 사람이 네 여자친구였으면 좋겠어? 예쁜 사람. 그렇지. 당연하지. 당연하잖아. 어떤 사람이 남자친구였으면 좋겠어요? 잘생긴 사람이요. 나가 있어. 한번 생각해봐라. 잘생긴 사람이 너를 왜 좋아하겠니? 미안해. 그래, 이제 어쨌든 그래. 잘생긴 사람이. 기준이 뭐야? 뭐 사람 말해야 돼요? 아니, 그렇지. 알았어. 어쨌든 잘생긴 놈이 네 남자친구야. 그런다고 치자고. 키도 커. 홀? 어깨도 넓어. 그렇지. 걔가 남자친구야. 근데 그놈아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하는 거야, 나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 날 7시에 전화해. 잘 지내지?
하고 끊어.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전화하는 거야. 잘 지내지? 하고 끊어. 다시 일주일 후에 전화하는 거야. 잘 지내? 하고 끊어. 그놈이 너 좋아하는 거야? 너는 그놈 좋아할 수 있어? 너도 마찬가지야. 아, 이쁜 애가 너를 여자친구야. 일주일마다 한 번씩 전화하는 거야. 토요일 날 7시에. 잘 지내? 하고 끊어. 또 일주일만 전화해. 잘 지내? 하고 끊어. 걔 네 여자친구야? 너 걔 좋아할 수 있어? 근데요, 논술은 그렇게 공부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공부해요. 그래 놓고 논술이 안 는다고 그래요. 왜 이렇게 어렵지? 야, 일주일에 한 번 펴요. 일주일에 한 번. 딱 책을 일주일에 한 번 핀다고, 이 교재를 딱 일주일에 한 번 딱 피고, 그 다음에 수업은 어떤 상태로 앉아있냐면, 이렇게 앉아있어. 들어올 때부터 눈동자는 가 있어. 이러고. 그리고 써. 비몽사몽간에 써. 첨삭을 받아야 되잖아? 첨삭 받으면 어떻더나, 기분이? 첨삭할 때 선생님이 어땠어? 나가 있어. 첨삭이 귀에서 윙윙 울려요. 그냥 윙 하고 가는 거야. 자, 수업은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 앉아서 졸아. 쓰고 첨삭을 봤는데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 야, 나 같으면 그게 그리 늘겠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야, 일주일에 한 번씩 걔한테 전화해서 잘 지내냐고 물어보는데 걔가 왜 너를 사랑해야 되는데? 혹시 논술 공부한 애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작년에 내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렇잖아요? 논술로 가고 싶죠? 혹시 논술로 가고 싶어요? 아, 사랑을 보여줘야지, 사랑을. 적어도 일주일에 2시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일주일에 2시간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일주일에 2시간은 통화를 해야지, 걔랑. 그냥 펜트 들고 들어왔다가 한번 쓰고 집에 돌아가면 그게 그리 늘어요? 그 2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를 같이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 수업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를 듣든지 상관없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네. 이게 제 마지막 얘기였어요. 혹시 작년에 논술 들었던 학생들 가운데 내가 어떻게 수업을 들었는지 10개월이든 11개월이든 4개월이든 내가 어떻게 했었는지 한 번만 돌아보시고요. 논술 수업을 듣고 안 듣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언제든지 사랑을 보여주세요. 그래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잖아요. 그렇게 1년이 가서 좋은 성적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그게 국어든, 그게 수학이든, 그게 사탐이든. 하여튼 처음에 들어왔던 의지가 지금쯤 한 4월쯤 되면 많이 흐트러져요. 그런 시점들이 곧 다가와요. 그 시점들을 잘 슬기롭게 넘어가시고요. 그 넘어갈 때 다시 한 번만 돌아보세요. 내가 뭐를 잘못했는지 한 번만 돌아보시고, 혹시 논술을 공부하거든 내가 진지하게 논술에 대해서 대하고 있는 건지 또 한 번만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논술 수업을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혹시 논술과 관련돼서 질문을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하세요. 실제 가르치고 실제 붙고 실제 떨어지는 모습을 수십 년 동안 본 사람하고 그냥 문제 들여다보고 애들 상담하는 거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우리의 수업의 목표는 합격을 하기 위한 거지 글을 잘 쓰기 위한 게 아닙니다. 문제가 쉽고 어려운 거는 그건 다른 문제, 쉽고 합격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행복해라. 행복하세요. 자, 행복합시다.
곧 볼 거예요. 혹시 질문 있어요? 네. 아, 그건 이제 수능 잘 보세요. 네, 수능 성적으로 대신합니다. 또? 고맙다. 네. 아무거나 상관없는데. 예, 제가 합니다. 예, 제가 하고요. 2번 할 수도 있어요. 애새끼들이 미안해요. 학생이 쓰고 일주일만 온다니까? 펜트 딱 들고 일주일만 와. 그러면, 지금부터 한 몇 년 전이에요. 수학 선생님한테 어떤 놈이 상담하러 왔어. 어떤 학생이. 너무 감동이었어. 그 수학 선생님이 일타가 아니었어요. 일타가 아니었는데 그 수학 공부했던 애가 질문을 어떻게 하냐면 수학 선생님한테 제가 야 요새 수학 누가 일타예요? 양지용이? 누가 일타야? 아, 여기 전국 일타. 여기 중계동 말고. 현우진 걔가 전국 일타야? 네. 우리 때는 신승범이가 일타였어요. 우리 때가 아니라 내가 논술 선생 할 때 걔가 1년에 얼마 벌었냐? 600억이요. 그 정도면 일타 정도 되죠. 걔 수업을 인강을 7번 들었다는 거야. 학생이 와서 선생님한테 상담을 하는 거야. 내가 신승범이 전국 일타 논술 수업을 인강으로 7번을 들었는데 왜 성적이 안 오릅니까? 라고 얘기를 해. 근데 그게 감동이 아니라 그 수학 선생님 말이 감동이었어.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야, 그건 신승범이가 문제 푸는 거를 7번 본 거고 네 손으로 직접 풀어 임마. 네 손으로 직접 풀어. 보지 말고. 너무 감동이야. 왜? 논술 선생이 푸는 거를 7번 쳐다보고 있어요. 네 손으로 풀어. 첨삭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첨삭 받고 가잖아요? 고쳤을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글이 계속 똑같은 거야. 3월 첫날하고 파이널 특강 마지막 날하고 똑같아. 그럼 뭐하러 돈 들고 고생합니까? 좋아지는 거는요, 네가 좋아져야지. 왜 내가 좋아져? 나 안 좋아져도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책이 몇 권인데 내가 왜 좋아져야 돼? 너가 좋아질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거죠. 같이. 그러다 보니까 첨삭이 한 번이 안 될 때가 있을 거예요. 한 번 하면 일주일 만에 나타나. 그래서 중간에 한 번 더 할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네. 또 질문 있어요? 네. 말고 생윤윤사는 좋아요. 네, 생윤윤사도 거의 한 50% 이상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근데 3문을 하셔야 돼요. 또 질문 있어요? 행복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강북정서울에서 인문논술 강의하고 있는 허민호라고 합니다. 방금 설명회 마치고 나가신 선생님하고 같이 팀을 이뤄서 인문논술 진행하고 있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설명회라고 하는 목적에 맞게 그 인문논술 지원할 때 뭘 주의해야 되는지, 그리고 전반적인 전형의 특성은 어떻게 되는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인문논술을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관심이 있어서 왔을 테니까 작년에 여러 실패 경험담이 있을 거고, 그리고 올해는 그 실패를 극복하고자 하는 나름대로의 마음이 있을 거고. 자, 어쨌든 논술이라고 하는 게 아예 처음 하는 친구들도 있고 약간의 경험이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아예 모르는 상태라고 전제하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논술이라고 하면은 보통 글쓰기라고 알고 있는데 당연히 맞는 얘기죠. 근데 글쓰기라고 하는 게 한글에 익숙하니까 당연히 누구나 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만인 것 같아요. 익숙한 거지 잘 아는 건 아닌 것 같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국어 시험을 왜 그렇게 어렵게 보는지 생각해보면 아주 단순하죠. 예를 들면 한글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시간을 읽을 때, 우리가 시간을 읽을 때 시간 단위로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3시, 4시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분 단위로 읽을 때는 하나, 둘, 셋, 넷을 세지 않고 1, 2, 3, 4를 세죠. 3시 30분이면 3시 30분이어야 되잖아, 원래. 그죠? 왜 3시인데 3시 30분이라고 하지? 분을 나눌 때. 날짜를 나눌 때도 달라지죠. 날짜를 나눌 때는 하나, 둘, 셋, 넷도 아니고 1, 2, 3, 4도 아니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라고 하죠. 하나, 둘, 셋, 넷 혹은 1, 2, 3, 4를 따지자면은 사흘이면은 4일이어야 되잖아. 어렸을 때 이거 헷갈리지 않았나? 근데 사흘이라고 하면은 3일이잖아. 3일 밤낮을 나타내는 언어.
그죠? 우리한테 익숙한 한글이지만 사실 왜 그렇게 시간을 나눌 때, 시간을 부를 때 다르게 부르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고 있지 않은 것 같아. 익숙하니까 부르는 거지 알아서 그렇게 부르는 건 아닌 거죠. 근데 시험을 보려면 익숙한 걸 넘어서서 알아야죠. 그죠? 그러니까 그 알아가는 과정에 나름의 학습이 필요한 거고, 그 학습은 우리는 국어 시간에 작문도 배우고 독서도 배우는데 독해하고 글로 쓰는 거 배웠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글쓰기를 시켜보면 제대로 배운 것 같진 않아요. 제 경험상 보면. 여러분들이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용기를 가지고 시작해야죠. 하지만 익숙하다고 해서 결코 잘하는 것만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걸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자, 일단 논술 전형 관련해서 지원을 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들부터 얘기를 해보죠. 이 네 가지 필요합니다. 논술 점수. 논술 전형이라고 해서 논술 점수만 보는 거 아니죠. 내신도 필요하고 출결 봉사도 봐야 되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맞춰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논술 전형이라고는 하지만 이거 다 필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학교가 이걸 다 요구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 전형 요소는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제대로 전략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씩 봐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출결봉사. 학생부에 출결봉사 적혀져 있을 텐데 출결봉사 왜 논술에서 이런 걸 보지? 안 보는 학교들이 훨씬 많습니다. 출결봉사 고려하지 않는 학교들. 근데 고려하는 학교들이 있어. 근데 고려하는 학교들 중에 버릴 수 없는 학교들도 같이 있죠. 그래서 내가 지원하고 싶어하는 학교가 출결봉사를 어느 정도 보는지 이것도 파악해야겠죠. 예를 들면 안 보는 학교들이 더 많다는 걸 일단 기억해두고, 보는 학교들 중에서도, 고려하는 학교들 중에서도 예를 들면 경희대하고 중앙대 봅시다. 경희대 같은 경우는 100점으로 놓고 놨을 때 9%, 9점 정도를 출결 봉사해 주는데 무단결석 일수 2일까지 만점입니다. 그리고 봉사 시간도 20시간 이상이면 만점이야. 실제로 출결 봉사 본다는 학교들이 대부분이지만, 많긴 하지만 그거 여기 무단결석도 무단이에요. 중대도 마찬가지로 무단입니다. 아파서 병원 가느라고 못 나왔어. 이거는 결석으로 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얘기 안 하고 학교 안 나오는 등교 거부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만점 받고, 그리고 무단 결석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감점이 크진 않아. 예를 들면 중대 같은 경우는 1일과 2, 3일의 차이는 0.1점. 이걸 20점으로 환산하더라도 1점이 안 되잖아. 그죠? 0.4점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출결봉사는 고려하더라도 학교에서 보긴 보는데 아주 극악한 상황이 아니라면은, 아예 등교 거부해서 한 달씩 안 나오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크게 고려할 사항은 아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출결봉사가 너무 안 좋아, 그러면은 아까 봤던 것처럼 출결봉사 보지 않는 학교들, 이런 학교들 중심으로 지원할 수도 있겠죠. 다녀오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지원하고 싶어하는 학교들의 전형 요소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내신. 내신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민감한 얘기긴 한데 우리가 1, 2등급 받아서 여기 있는 거 아니잖아. 그죠? 1, 2등급 받았으면은 작년에 교권 학종으로 갔겠지. 우리 솔직하게 툭 까놓고 얘기합시다. 그렇다면은 내 내신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학교 어딘지 그것도 판단해 봐야죠. 자, 작년 전형 요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올해 전형 요소는 4월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올해 전형 요소는 정리해서 따로 나눠줄 건데, 수업 시간에 만약에가 아니라 올해 전형 요소는 이거 크게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작년 걸 기준으로 보자면은 지금 교과 등급 점수 반영 비율이 높은 학교들 보면은 내신 등급이고, 이게 각 학교들에서 반영하는 내신의 정도, 비율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정도와 관련해서 이 정도 되면은 지원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걸 음영으로 표시해놨어. 예를 들면 2대 4등급 이하는 웬만하면 지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논술 전형이라고 논술만 보는 거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4등급 이하면 지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좀 많이 보는 학교들도 5등급 정도까지 보통 논술 전형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 3, 4등급이면 크게 무리 없이 지원해도 된다. 근데 내가 5등급, 6등급, 7등급이다. 그럴 경우에는 각 학교별로 내 내신으로 허용되는 범위가 어디인지를 알아야지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겠죠. 자, 방금은 내신을 많이 보는 학교들이고 내신을 적게 보는 학교들 봅시다.
차이 알겠어요? 지금 여기 있는 학교들 보면은 성대, 중대, 서강대, 동국대, 외대, 단국대 이런 학교들 나름대로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교들이잖아요. 오히려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교들이 내신을 훨씬 덜 봅니다. 예를 들면 경희대 같은 경우 6등급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그리고 서강대 9등급 아니면은 지원 가능해. 그죠? 8등급까지 지원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신으로 그렇게 크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뜻이겠죠. 그죠? 그리고 동국대 7등급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왜? 실제로 학교에서 10점 만점으로 봤을 때 7등급이라고 하더라도 1.2점밖에 안 깎여.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 점수는 논술 점수로 커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기본적인 기준은 전형 요소를 봤는데 내신이 내 내신 등급을 기준으로 봤더니 2등급이나 3등급 정도가 실제로 합격하는 학생들의 평균 내신인데 보통 3등급 때 초반 정도 나오거든요. 학교마다. 근데 그 2등급이나 3등급과 비교해서 내 내신이 3점 이상 깎이면 지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논술 점수로도 커버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논술 점수라고 하는 것도 잘 쓰면 당연히 높은 점수를 받겠지만 표준 분포를 이루는데 그 표준 분포가 편차로 봤을 때 3점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합격하는 경우 드문 거야. 내 경험상으로도 그렇고. 그죠? 자기 내신이 어느 학교를 지원하는데 가능한 내신인지 이거 판단해야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수능 등급. 당연히 수능 등급 최저 기준이 있어서 이 학교들을 지원하려면은 이 정도 최저 기준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최저 등급이 있습니다. 자,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수능과 관련해서는 수능 공부 열심히 합시다. 논술에서 제일 중요한 건 수능입니다. 내신도 그렇고 출결봉사도 그렇고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웬만큼 나쁘지 않은 이상 지원할 학교들은 있어. 중요한 건 내신. 중요한 건 수능. 자, 수능에서 지금 보면은 이합사에 있는 학교들을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지원하는데 왜냐면은 여기에 경희대, 동국대, 세종대, 숙대, 외대, 성대 이런 학교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60만 학교들이 주로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보다 좀 높은 내신 등급을 보는 학교들 보면은 성대, 글로벌 경영 같은데 거기 빼놓고 나머지는 다 이합사 영어 2등급 필수지만 그리고 외대 LTLD 이렇게 특화된 학과들 그리고 이화여대 스크랜튼 이렇게 특화된 학과들이나 전공을 빼면은 나머지 학교들은 웬만큼 우리가 1년 동안 공부해서 수능 맞출 수 있는 학교들인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걸 왜 강조하냐면 수능을 안 보는 학교들도 논술 전형을 치르는 학교들이 있어. 어딘지 봅시다. 자, 이런 학교들. 수능 최저 기준이 없어. 그래서 아무나 지원할 수 있고 이 학교들은 대부분 출결봉사나 내신도 그렇게 크게 반영하진 않아. 그래서 지원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연대 같은 경우는 출결봉사 안 보고 내신 안 보고 수능만 봅니다. 아니 수능도 안 보고 논술 점수만 봐. 논술 100%야. 내 재수해서 연대 가면 성공하겠네. 논술로 한번 도전해 볼까? 자, 설레발 치지 맙시다. 논술 지원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왜? 옆에 연대 경쟁률 있잖아. 작년 경쟁률, 작년. 자, 논술 전형 경쟁률 높은 거 알죠? 그죠? 연대 작년 경쟁률. 뭐 예를 들면 노무학과 잘 지원 안 할 것 같아. 노무학과 몇 대 몇? 96대 1. 자, 기본적으로 100대 1이 넘어가는 학교. 자, 한 반에 30명 갓 넘을까? 혹은 그거보다 좀 적을까 하는데 고등학교 때 생각해 보면 거기서 1등 해본 적 있어요? 30명 중에 1등 하는 것도 힘들죠. 여기 100명 중에 1등 해야 된다는 뜻이잖아. 그죠? 그만큼 힘들어요. 문제도 어렵고. 경쟁률이 이렇게 높은 학교들은 가능하면 지원하지 않습니다. 논술 전형이라고 해서 나 글 좀 쓰니까 한번 해볼래? 아닙니다.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자, 한양대. 서울에 있는 상위권 학교인데 논술로 지원할 수 있어. 그리고 수능도 안 봐. 나 수능 점수 잘 안 나와. 그러면 한양대나 연대 한번 지원해볼까? 한양대는 더 높습니다. 경쟁률. 보이나 근데 뒤에서? 안 보여도 돼. 괜찮아. 뭐 높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웬만큼 글을 잘 쓰지 않는 이상, 연습이 충실히 돼 있지 않은 이상 지원하지 않는 걸 권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자기가 잘 쓰는 글의 유형이라는 게 있어. 그죠? 글을 쓰다 보면은 이게 논술이라고 하는 게 수능처럼 모두가 공통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학교마다 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글을 쓰다 보면은 내 글은 어느 학교하고 잘 맞는다, 어느 학교하고 잘 안 맞는다 이런 게 좀 판가름이 나. 문제를 풀다 보면 어려움을 느끼는 것도 개인적으로 있겠지만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당연히 모두 다 어렵게 느껴. 근데 내가 어렵게 느꼈으니까 힘들다가 아니라 그건 선생님이 판단합니다. 여러분 글을 보고 논술 수업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글을 쓰고 첨삭하는 것까지 매주 같이 포함되어 있을 텐데 여러분의 글의 특성을 직접 보고 선생님이 판단합니다. 누가? 내가 판단합니다. 너는 연대 한번 해보자. 우리 수시 6개 카드 있는데 하나 넣어보자. 그리고 연대 준비하면 됩니다. 근데 그런 얘기 듣지 않고 나는 그냥 연대 한번 해볼래. 남는 카드 한번 써볼래. 버리는 카드 됩니다. 가능하면은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선생과 협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시간을 허비해야 되니까. 연대 지원해놓고 연습 안 해놓고 할 거 아니잖아. 근데 시험 전에 연습해야 되는 시간이 우리에게 수능 직전의 시간이야. 그리고 연대는 수능 전에 시험을 봅니다. 10월에 시험을 봅니다. 작년까지 기준으로 하면은. 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수능 이후로 잠깐 연기됐지만 원래 수능 전에 시험을 보는 학교예요. 올해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되게 큰데 그러면 우리가 수능 준비를 하는 그 기간에 가장 중요한 기간에 논술 준비를 해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연대 지원해놓고 논술 준비 안 하고 시험 보러 가서 합격을 바란다는 건 지나친 오만이겠죠. 그죠? 그 시간 허비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선생하고 같이 협의해서 판단해 보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상위권 학교들 말고 중하위권 학교들은 그래도 경쟁률이 좀 낮나? 아닙니다. 아주대 같은 경우는 평균 경쟁률 51대 1. 그리고 가톨릭도 높은 거 마찬가지고 이거보다 좀 낮다고 하더라도 자, 그래서 내가 좀 전에 그 얘기 한 거예요. 수능 점수가 중요하다고. 수능 점수가 있는 학교,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자, 그 이유 보죠. 자, 사례 1, 동국대. 작년 사례입니다. 작년. 동국대 지금 학교에서 발표한 자료거든. 동국대 평균 경쟁률을 보면은 46대 1. 높죠? 근데 실질 경쟁률이라고 하는 것은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 학교잖아. 수능 최저 기준을 반영했을 때 수능 최저를 맞추고 실제 시험장에 나온 학생들이 몇 대 몇이냐. 경쟁률이 어떻게 되냐. 14대 1이라는 거죠. 3분의 2가 수능 때문에 탈락하죠. 대신에 경쟁률이 낮아졌기 때문에 합격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거고. 그죠? 자, 그리고 사례 2. 중앙대학교. 자, 중대는 인문사회하고 경영경제를 나눠서 보는데 경영경제는 수리문제에 포함되고 인문사회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평균 54대 1, 경영경제는 45대 1. 근데 수능 최저 기준을 반영했을 때 실제 수능 지원자 중에 수능 점수를 충족한 친구들의 경쟁률은 12대 1, 15대 1. 확 떨어지죠.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들에 비해서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수능 공부 열심히 하세요. 논술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수능입니다. 자, 이 수능을 고려했을 때 이 정도 경쟁률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것도 쉬운 경쟁률 아니야. 12명 중에 1등 해야 돼. 15명 중에 1등 해야 되고. 동대 같은 경우 14명 중에 1등 해야 돼. 그것도 쉬운 건 아니죠. 자, 근데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능 공부 열심히 해서 수능 최저를 맞췄어. 그리고 수시로 논술 지원을 했어. 수능 최저 맞췄으니까 시험장 갔어. 근데 이 친구 수능 공부 열심히 하느라고 논술 연습을 안 했어. 자, 거꾸로 수능을 맞출 수 있겠지. 1년 내내 열심히 하니까. 논술 준비 열심히 해서 일단은 논술 전형에 지원을 해봐야지. 동국대 2합4. 수능 등급 2등급 2개 정도는 맞을 수 있겠지. 혹은 3일 정도는 맞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지원을 했는데 수능 열어보니까 수능이 최저 기준을 맞지 않았어. 그래서 못 오는 친구들 많겠죠. 균형을 잘 맞춰야 된다는 뜻이에요. 1년 동안 이 논술과 수능의 균형을 잘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얘기 조금 이따 다시 해봅시다.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실질 경쟁률 안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 중에 실제로 수능 공부는 열심히 했대, 논술 공부는 열심히 하지 않은 친구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죠? 이 경쟁률이긴 하지만 논술의 시험으로서의 특성을 모르고 그냥 시험장에 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논술도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의 특성을 모르고 혹은 그 학교의 문제 유형의 특성을 모르고 연습 안 한 채 혹은 수능 끝나고 나서 한두 번 써보고 시험장에 딱 나타났어. 합격 못합니다. 내가 지금 15년 가까이 논술을 가르쳐 왔는데 경험치가 있을 거잖아. 합격한 친구들하고 합격하지 않은 친구들 경험치가 있을 거잖아. 아주 최소한으로 얘기해도 3개월 이상. 수능으로 논술로 합격하는 친구들은. 그리고 대부분의 친구들은 6개월 이상. 연습을 한 친구들이 합격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 시험이니까.
그냥 글 잘 쓴다고 해서 합격할 수 있는 거 아니니까. 100일장 나가가지고 상 타는 거 아니야. 논술은. 그죠? 시험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실제 경쟁률은 이렇게 나오더라도 이 안에서의 실질 경쟁률은 또 나뉘게 된다. 수능 준비를 한 친구, 논술 준비를 한 친구와 논술 준비를 하지 않은 친구. 그 안에서의 경쟁률을 보면은 실제로는 2대1에서 3대1 정도. 왜 그렇게 예측을 하냐면은 고등학교 학생들 우리가 작년에 N수생은 재작년 혹은 그 작년을 생각해 보면 될 거고 작년에 학교에서 논술 준비한다고 학원 다녔던 친구들 학교에선 잘 못하잖아. 전공한 사람들이 없으니까. 기껏해야 기존 문제 풀어가 출력해 와가지고 국어 선생이나 사회 선생 정도가 한 번씩 풀기 하는 정도. 근데 그게 논술 시험의 채점 기준이라든지 특성이라든지 이걸 다 알고 어느 정도 연구가 된 상태에서 학생들과 상담하고 첨삭을 할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실제로 학원 다니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논술은. 그래서 사교육의 온상이 되고 항상 교육계획이 있을 때마다 폐지 얘기가 나오는 게 논술이죠. 올해는 폐지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올해 준비합시다. 자, 그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봐요. 작년에 학원 몇 명이나 다녔는지 친구들 보면. 한 반에 보통 2명, 3명. 그것도 아주 늦게. 처음부터 시작했던 친구는 1명 있을까 말까. 그나마 우리는 서울에 있는 학교에 다녔어. 서울을 벗어나는 학교들은. 거기에 다니는 친구들은 수능 말고 논술 준비한 친구들 있을까? 수도권에 가면은 조금씩은 있어. 서울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논술학원이 있고 그걸 가르치는 선생들이 있으니까 이 수도권도 벗어나면은 논술학원 자체가 없어. 그래서 이제 재작년까지는 대치동에서도 강의를 했었는데 내 수업 들으려고 청주에서 오고 주말에 KTX 타고 옵니다. 대구에서도 와. 수업 하나 듣고 다시 내려가는 거야. 왔다 갔다 하는 기간에 2시간, 3시간 이렇게 기차를 타는데 그 기차 타서 공부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니는 거야. 대치동까지. 대구에서 대치동. 1일 생활권. 우리 교과서에서 본 적 있죠. 근데 그걸 입시에 활용하고 있어. 과연 공부가 효율적으로 될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수도권에, 그것도 서울에 살고 있으면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상태긴 하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염두에 둡시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 수능 최저 맞춰가지고 오는 친구들 중에 논술 준비를 제대로 한 친구들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하는 것도 대충 가늠이 되죠. 자, 그렇다면 논술은 이제 본격적으로 논술 얘기 좀 해봅시다.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읽고 쓰는 시험. 그죠? 자, 근데 읽기, 쓰기, 시험 요 3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어. 쓰기는 당연히 논술이니까 들어가 있을 거고 읽기, 우리 국어 시간에 맨날 문학, 비문학, 독해해. 그러니까 읽기 연습 잘 돼 있을 거야. 아닌 것 같아. 실제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정보량에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는 지문을 해석하고 문제를 푸는 건 익숙해. 근데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글을 쓰는 건 사실 연습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쓰기와 읽기 제대로 연습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크다. 이거 제대로 연습해야 된다. 그리고 시험으로 있을 특성도 충분히 알아야 된다. 그냥 글 읽고 내 글 쓰는 거 아니다. 라고 하는 것도 좀 염두에 둡시다. 자, 왜 시험으로서의 특성을 알아야 되냐?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거 본 적 있어요, 이 그림? 이 그림 본 적 있어? 인터넷에 많이 떠오르는데? 나 인터넷에서 긁어가지고 붙여놓은 건데, PPT 만들면서. 처음 봐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초등학교 저학년 쓰기 문제. 자, 사슴이 땡땡땡 봅니다. 뭘까? 목적어 들어가야지. 선생이 이 문제를 출제했어. 그러면은 여기에 답은 뭐겠어요? 사슴이 거울을 봅니다. 그죠? 세자니까. 자, 근데 이게 인터넷에 떠도는 이유는 초등학생들의 재치 있는 오답 뭐 이런 걸로 떠돌아. 뭐라고 썼을까? 사슴이 미쳤나 봅니다. 자,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학생이 미쳤나 봅니다를 썼어. 근데 채점할 때 선생은 이거 틀렸다고 했어. 왜? 의도한 것과 다르죠. 자, 근데 보다라는 동사에는 우리가 시각동사의 의미도 있지만 보다, 눈으로 보다라고 하는 시각동사의 의미도 있지만 인지동사의 의미도 있어. 그죠? 무엇을 인식하다라는 뜻도 있어.
근데 미쳤나 봅니다라고 한 친구는 뭘 알고 있는 거야? 봅니다라고 하는 게 인지동사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는 거야. 그죠? 특정한 상태를 나타내는 인지동사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 알고 있어. 이걸 알고 있는 친구가 시각동사로서의 특징을 모를까? 더 많이 알고 있는 거잖아. 그지? 선생이 출제했던 의도를 넘어서서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야. 언어에 대해서. 근데 이 친구는 틀렸어. 왜? 선생의 출제 의도를 넘어섰으니까. 그죠? 그게 시험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 것, 혹은 내가 평소에 글 좀 썼어. 나는 고등학교 때 문학소년이었어. 혹은 100일장 나가서 어디 상도 받아봤어. 수행평가 때 선생님들한테 엄청 칭찬 많이 받았어. 이걸로 안 된다고. 시험의 출제 의도, 그리고 문제가 왜 출제되는지, 채점 기준이 무엇인지, 그 의도는 무엇인지 이걸 알아야지 합격할 수 있는 답을 적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과잉돼도 안 되고 너무 과소돼도 안 돼. 그 특징을 모르는 친구는 반드시 떨어집니다. 당연하게도. 자, 읽기, 독해도 마찬가지야.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독해라고 하는 걸 독서 지문에 나와 있는 것들 혹은 문학 지문에 나와 있는 것들 읽고 문제를 푸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읽고 많은 양의 정보를 흡수하는 것에만 너무 치중돼 있는 거야. 당연히 그 글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걸 내 것으로 흡수한 다음에 그걸 재구성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하나의 글을 이해한다는 건 쓰여 있는 글의 논리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거기도 합니다. 그냥 주장만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주장이 그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근거가 어떤 논리의 구조를 가지고 배치되어 있는가? 이것까지 이해할 수 있어야지 그걸 재구성해서 글을 쓴 사람보다 더 쉽게 그리고 더 명확하게 그 내용을 내 글로 써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게다가 논술이라고 하는 건 글 하나 가지고 출제되지 않아. 논술이라고 하는 건 지문이 최소 2개에서 많게는 한 문제에 5, 6개까지 붙어. 그러니까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지문들을 연관시키는, 그걸 관료하고 있는 핵심의 특징과 주제를 잡아내고 그 주제를 중심으로 각 지문들을 재독해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지문 간 연계 독해라고 하는 것도 필요해. 우리는 문학과 비문학을 구분해서 배웁니다. 그죠? 근데 논술에서는 비문학 제시문에 나와 있는 개념을 근거로 문학 제시문을 분석하는 걸 문제로 내. 그러니까 문학과 비문학은 연계되어 있는 거야. 그걸 연계시켜서 분석할 수 있는 독해 능력이 필요해. 근데 그런 읽기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나? 혹은 수업 시간에 배워본 적이 있나? 잘 없는 것 같아. 내 경험상 보면. 그거 새롭게 익혀야 돼. 쓰여있는 글이라고 해서 다 진실이냐? 아닙니다. 쓰여지지 않은 것까지 읽어내야지 진짜 독해야. A라는 주장을 저자가 했다면 그 A라는 주장을 한 이유와 그 배경까지 읽어낼 수 있어야지 그 지문을 제대로 독해한 거야. 그것까지 할 수 있도록 연습해야 된다는 거죠. 제시문에 있는 내용을 글자 그대로 따와서 요약한다? 그건 빵점짜리 답안. 모든 학교들에서 가장 금기시하는 답안은 베껴쓰기. 내언으로 써야 돼. 내언으로 쓰려면 글의 구조가 내 것이어야지. 그렇다면 제시문에 나와 있는 글의 구조를 그대로 따라간다면 당연히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독해를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쓰기가 나오겠어요. 자,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면은 쓰기의 경험이 있는 친구들, 그리고 쓰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친구들은 독해를 훨씬 더 잘해. 왜? 이 저자가, 이 필자가 왜 이렇게 썼는지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 얘기도 좀 이따 봅시다. 쓰기 문제로 가서 한번 봅시다. 갔다. 자, 질당 예약되어 있는 사람들은 나한테 얘기 안 하고 그냥 갔다 오면 됩니다. 자, 쓰기. 당연히 우리는 원고지에 쓰는 글을 배우고 있는데 원고지 사용법 당연히 익혀야 돼. 자, 근데 우리가 이 쓰기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한글 익숙하긴 하지만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냐 이렇게 물어봤었잖아. 표현 정확해야 돼. 적확해야 돼. 자, 예를 들면 여성 문제. 요즘에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잖아. 몇 년 전부터 뭐 미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여성들이 억압받고 있는 사회적 현실을 고발하고 그걸 바꾸고자 하는 여러 경향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통상 여성 문제라고 불러. 근데 정말 그렇게 부르는 게 맞아?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 현상은 여성들이 억압받고 있다는 거지 여성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여성 문제라고 부르는 게 맞을까? 여성이 문제가 아닌데? 남자가 문제인데? 그럼 남성 문제라고 불러야지. 정확하게 표현하면 뭐겠어요? 성차별 문제라고 하든지 여성의 억압 문제라고 해야지. 문제의 대상이 그 앞에 명시돼야 되잖아. 여성 문제라고 하면은 그건 잘못된 표현인 거야. 마찬가지로 환경 문제. 환경이 무슨 문제가 있어? 인간이 문제지. 뭐라고 해야 돼? 환경 파괴 문제 혹은 환경 오염 문제라고 해야지. 그걸 왜 환경 문제라고 해? 그죠? 여성 문제, 환경 문제 이런 단어 들었을 때 그게 뭔지 우리 알고 있죠? 익숙하잖아 이제는. 근데 정말 제대로 쓰여진 언어를 가지고 공부를 했냐? 혹은 그 언어를 내가 정확하게 글로 쓸 수 있냐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의도한 건 A인데 쓰여진 글은 B일 경우가 되게 많아. 그걸 교정하는 작업들도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쓰기 연습이 안 돼 있다면 그거 교정 안 되겠지. 자, 그리고 정확한 표현. 예를 들면 이런 거. 사회적 문제, 경제적 현상. 우리가 국어 지문에서도 많이 보고 영어 지문에서도 많이 나와. 근데 그 제대로 된 표현 맞아? 왜 사회적 문제야? 사회 문제고 경제적 현상이 아니라 경제 현상입니다.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잘못된 표현들. 두 번째, 음악 취향의 형성 시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어떤 음악을 좋아해? 내가 힙합을 좋아해. 아, 물론 난 안 좋아해. 난 나이가 너무 많아. 그런 걸 듣기에는. 어쨌든 음악 취향이라는 게 누구나 있고 그게 형성되는 시기가 있지. 근데 그걸 적을 때 음악 취향의 형성 시기라고 적어. 정확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음악 취향이 형성되는 시기. 자, 미묘한 차이지만 보다 정확한 표현은 따로 있어. 그걸 연습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 이런 표현도 정말 많이 써. 것에 대한 증거, 뭐에 대한 증거, 관한 증거 이런 표현들 다 빼도 돼. 뭐라고 하면 돼?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 그죠? 아주 사소한 거지만 글의 신뢰도와 그 가독성을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요소들이야. 이런 작은 요소들이 모여가지고. 자, 쓰기 문제 조금 더 봅시다. 들어본 적 있어요? 한글로 하면 뭐야? 한글로 하면 아는 것이 힘이다. 그죠? 아는 것이 힘이다. 직역해봅시다. 날지 뭐야? 지식. 파워 뭐야? 힘 혹은 권력. 그지? 영어 시간 아니니까 긴장하지 마. 자,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도 할 수 있고 지식은 권력이다라고도 할 수 있어. 근데 같은 번역어인데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좀 달라지지 않나? 자,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knowledge가 긍정적이라는 뜻이야. 많은 힘을 얻고 싶으면 당연히 많이 알아야 된다는 뜻이지. 근데 지식은 권력이다라고 한다면 그건 무슨 말이래? 자, 권력이라는 게 뭐야? 타인을 지배하는 힘. 그지? 타인을 지배하는 게 윤리적으로 옳은 태도야? 공존하고 협력해야지. 그지? 근데 이걸 권력이라고 옮기는 순간, 지식은 권력이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 지식이란 건 뭐가 돼? 긍정적이니까 보다 많이 알아야 될 요소가 아니라 특정한 위계 관계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주의해서 익히고 사용해야 될 요소가 되는 거야. 아는 것이 힘이다 해서 knowledge는 긍정적인 요소가 돼. 근데 지식은 권력이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knowledge는 부정적이거나 혹은 주의해야 될 요소가 되는 거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기도 한다라는 거지. 우리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글로 써낼 때는 일종의 번역 작업이 필요한데 그 번역 작업이 정확한 어휘를 가지고 드러나지 않는 이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고 그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다면 당연히 채점 기준에서 벗어난 답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럼 감점 요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쓰기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라는 거지. 자, 예를 들면 그런 경험들 아마 있을 수 있는데 자, 국어 지문이든 영어 지문이든 예를 들면 영어 지문 같은 거 해석이 돼. 문법적으로도 다 알겠어.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한글로 옮길 수는 있는데 문제를 못 풀겠는 거야. 의미를 모르니까. 그런 경험들 없어? 국어 지문도 마찬가지지. 읽긴 읽었는데 그래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한 번 읽어가지고는. 왜 그래? 언어에는 혹은 그 언어가 담겨있는 그 문장의 개념에는 일정 정도의 무게감이 있어.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고
그 단어들을 연결시켜서 문장을 만든 다음에 강조하고 싶은 단어가 있어.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무게를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 언어에는 혹은 단어에는 개념에는 일정 정도의 밀도나 무게 혹은 강도, 인텐서티라는 게 있어. 그걸 이해해야지 그 문장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야. 한글로서 그걸 그냥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 말의 강도를 이해해야지 그 문장을 제대로 해석하고 의미화시킬 수 있는 거지. 그걸 못 해내면은 당연히 쓸 수 없어. 왜?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쓰기의 작업이 병행이 된다면 쓰기라고 하는 건 결국은 내가 쓰고 싶은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특정한 단어를 강조해서 드러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연습이 된다면 독해할 때도 이 글을 쓴 사람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겠네. 이 단어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겠네. 라고 하는 게 드러나지. 방금 봤던 것처럼 아는 것이 힘이다와 권력은 지식이다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데 그 의미의 맥락에 맞춰가지고 적절한 어휘를 가지고 써냈을 때 제대로 된 글이 나올 거잖아. 그 제대로 된 글에서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일까? 혹은 그 개념의 무게감은 무엇일까? 이걸 고민하지 않으면 제대로 독해하고 의미를 파악할 수 없다는 뜻이라는 거야. 그래서 쓰기 연습이 되어 있는 친구들이 독해도 잘해. 그런 경우 많이 봅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논술 되게 열심히 해요. 실제로 재미있어서 혹은 흥미가 있어서 자기 글을 쓰는 걸 좋아해서 논술 수업 되게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그런 친구들이 논술만 하다 보니까 수능을 좀 소홀해지는 경우들도 있어가지고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경우들도 있지만 내가 보는 가장 긍정적인 케이스는 뭐냐면은 국어 점수가 죽어도 4등급 이상 안 나오는 거야. 근데 논술을 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등급이 올라가기 시작해. 그러니까 읽는 방법이 뭔지를. 왜냐하면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읽는 걸 연습했기 때문에 쓰면서 또 읽는 것에 대한 감각을 익히는 거야.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제대로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공부하는 방법을 알게 돼.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것들은 언어로 되어 있잖아. 근데 그 언어를 제대로 이해해야지 당연히 공부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 학습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 향상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논술 공부하면서 수능이 같이 올라가는 케이스들 정말 많이 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논술만 하면 당연히 안 되고. 자, 그래서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다시 돌아가서 논술이라고 하는 거 방금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다시 돌아가자면은 논술 전형은 대학별 고사라고 불립니다. 대학마다 다 다른 유형으로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학별 고사, 대학마다 다르다라는 뜻이지. 자, 근데 대학마다 다 다르게 문제를 출제하는데 공통되는 기초 유형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요약, 비교, 비판, 평가, 설명, 견해 제시, 대안 제시 7개의 기초 유형이야. 이게 뭐냐면 문제 요구사항이야. 제시문을 주고 요약해라, 비교해라, 비판해라, 평가해라, 설명해라, 견해를 제시해라, 대안을 제시해라. 문제 요구사항이야. 근데 이게 글쓰기의 7개의 구조이기도 해. 이 글쓰기의 구조를 이해하고 나면은 글을 읽는 것도 훨씬 더 쉬워져. 자, 이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봅시다. 그 전에 요 7개의 기초 유형 플러스 도표하고 인문 수리 논술이 있어. 인문 수리 논술은 7개의 대학에서 출제하는데 나는 수학 죽어도 못해. 나 완전 생문과야. 올해 열심히 하겠지만 만약에 6월 넘어가고 9월 넘어가고 모의평가 봤는데 수능 점수 안 나와. 수학 점수 안 나와. 그러면은 수리 논술 나오는 학교들이나 혹은 그 계열 빼고 다른 계열로 가면 돼. 예를 들면 나 중대 지원하고 싶어. 근데 중대 상경 계열에 수리 문제가 나와. 그러면 난 중대 인문 계열로 지원하면 돼. 그런 식으로 약간씩 피해갈 수 있는 경우들도 있어. 하지만 문과에서 수학을 잘한다는 건 굉장히 큰 메리트. 만약에 수학을 잘한다면은 일부러 수리 논술이 출제된 학교를 중심으로 지원을 해야지. 굉장히 중요한 메리트니까. 자, 근데 그 수리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되냐면 요 6학교 플러스 한양대 에리카는 뺐어. 왜 뺐냐면은 내가 이거 적다가 깜빡했어. 7개 학교인데. 한양대 에리카는 작년부터 수리 논술이 갑자기 들어와서 내가 깜빡했어. 자, 어쨌든 이렇게 3가지 그룹으로 나눴는데 난이도별로. 수학 문제 무조건 어렵다가 아니라 이거 인문 수리 논술이야. 그래서 지문을 읽고 그 지문에 나와 있는 수리 정보를 활용해서 글을 쓰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수학적 지식은 그렇게 크게 요구하지 않아. 특히 이대, 경희대, 중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순한 형태로 수리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논술 시간에 같이 다룰 텐데 단순한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한 4, 5등급 정도 나오면 그냥 지원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 수학 등급으로. 숭실대, 건대는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려워. 3등급 상위권. 그래서 난 곧 2등급으로 갈 거야. 난 수학 공부 열심히 했어. 이 정도 되거나 아니면 2등급 정도 안정적으로 나와야지 지원할 수 있는 학교. 그리고 한양대. 아까 한양대 수능 최저 없는 학교잖아. 근데 한양대 인문계열은 인문 문제만 나오는데 언어 논술만 나오는데 한양대 상경계열은 수리 문제 같이 나와. 겁나 어려워. 수학 1등급 나와도 웬만하면 지원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 나는. 되게 어려워. 이 난이도별로 수리 문제가 출제되는 방식이나 경향들이 다르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 자, 그리고 아까 말했던 7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게 왜 기초 유형인지를 한번 봅시다. 요약 문제, 성대, 중대, 단국대 다 나와. 1번 문제 무조건 요약 문제. 예를 들면 성대 1번 문제 이렇게 요약하시고 나오는데 그럼 경희대나 외대에서 똑같이 나와. 요약. 중대 1번 문제도 요약 문제야. 그리고 단국대도 요약하시오, 요약하시오, 요약하시오. 그러니까 학교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이 문제들이 어떻게 결합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결국은 요약 문제 연습이 되면 이 학교들 다 연습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다 뽑아온 게 아니라 대표적인 몇 개 문제들만 뽑아온 거야. 비교 문제. 논지의 차이를 서술하시오, 비교하시오, 비교하시오, 대비하시오. 비교 문제. 경희대, 연대, 이대. 각 학교들에서 다 나오지. 비판, 평가, 설명.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이어서 간단하게 뽑아왔는데 비판해라, 평가해라, 설명해라. 학교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출제되는 공통의 7개 유형이 있다고 했잖아. 그 7개 유형이 이런 식으로 출제된다는 거야. 성대 문제, 견해 하나를 논술하시오. 서강대 문제, 대처 방안. 이거 문제 해결 혹은 대응 방안을 논술하시오. 이런 문제야. 그러니까 이 기초 유형 연습이 잘 돼 있으면 기본적으로 어느 학교를 지원하든 간에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다. 그래서 논술은 기초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문논술 연간 커리큘럼을 보면 처음에 기초 유형 익히기, 그 다음에 대학별 풀세트 문제를 풀면서 그 대학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마지막에 파이널 특강 어떻게 진행되는지 시기별로 다르게 진행됩니다. 자, 지원 전략 4단계로 나눠놨는데 이거 설명 좀 필요한 거긴 한데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얘기합시다. 학교마다 특성이 다르다고 했잖아. 분량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그리고 문제 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른데 무턱대고 수능 맞춰서 상위권 대학부터 무조건 지원한다. 이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지원해야 됩니다. 논술은. 글을 써봤더니 나는 이 유형에는 조금 부적합하고 이 유형엔 내가 좀 잘 맞아. 당연히 잘 맞는 학교 중심으로 지원을 해야겠지. 그러니까 자기의 글쓰기의 특성을 이해해야 돼. 그러려면 당연히 연습을 해봐야겠죠. 그죠? 그런 자기의 글쓰기 특성에 대한 이해가 없이 막 지원하면은 당연히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겠죠. 논술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학교별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 맞는 대학과 내가 잘 맞지 않은 대학 이걸 구분해서 거기에 맞춰서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잊지 맙시다. 시간 너무 짧아. 내가 너무 건너뛰면서 얘기하긴 했는데 논술의 기본적인 특성과 전형 요소들만 중심으로 살펴봤고 자세한 이야기들은 또 기회 되면은 뭐 수업 듣는 친구들은 수업 시간에 당연히 이야기가 될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더 이야기가 되긴 할 텐데 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1분만. 그래서 논술 언제 시작할 거냐 요거 제일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년 내내 하면 당연히 좋아. 당연히 도움이 되고 근데 1년을 계획을 세워봤더니 1년 내내 논술만 하고 있을 수는 없어. 왜냐하면 수능 그만큼 중요하고 해야 될 것도 많으니까 최소한 3개월 이상 해야 되는데 언제 시작하나? 나는 3월부터 라고 생각해. 차라리 3월부터 6월까지 기초 유형 연습을 해놓고 논술의 기본 특성을 익혀놓고 9월에 지원하고 난 다음에 학교별로 연습을 하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는 거야. 왜냐면은 여름 되면은 시작하지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많은데 우리 작년 경험 있잖아. 6월 모의고사 보고 나면은 수능 더 급해져. 지금 3달 남았는데 3달 만에 내가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수능 올려놓고 그거 다음에 논술 시작한다? 어림없는 소리. 그죠? 6월 이후에는 수능 더 급해집니다. 오히려 그 전에 논술의 기초를 닦아놓고 지원 한
9월 달에 지원한 다음에 그 학교들 중심으로 연습하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내가 생각하는 논술에 적합한 시기 설정입니다. 자, 어쨌든 이 정도만 간단하게 얘기하고 오늘 마무리합시다. 긴 시간 동안 2개나 얘기 듣느라고 고생했고 다음 주에 볼 수 있는 사람은 그때 봅시다. 고생했습니다.